한때 디트로이트는 세계 자동차 산업의 심장이었습니다. GM, 포드, 크라이슬러로 대표되는 빅3는 미국 제조업의 자존심이었고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을 좌우했었죠. 하지만 2024년 현재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는 포드 F150이 아니라 일본 도요타의 RAV4였어요. 3회 시장 점유율은 40%대로 추락했고 소비자 신뢰도 조사에서는 상위 10위권 안에 들지도 못했습니다. 리콜 건수는 업계 최상위권이고요. 더 충격적인 건 삼가 이제 승용차를 거의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포드는 머스탱을 제외한 모든 세단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GM과 크라이슬러도 마찬가지였죠. 대신 이들이 올인하고 있는 건 SUV와 트럭뿐입니다. 이건 단순한 시장 수요 때문이 아니에요.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온 규제의 허점, 이른바 SUV 루프홀이 만들어낸 왜곡된 시장 구조 때문이에요. 트럭으로 분류되면 연비 기준이 낮아지고 25%의 수입 관세 보호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디트로이트는 품질 경쟁을 포기했어요. 대신 마진 높은 대형 차량만 만들면서 단기 수익에 집중했죠. 테슬라와 리비안 같은 신생 기업들이 전기차 시장을 선점하는 동안 빅3는 여전히 과거의 공식에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를 지배하던 미국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그 뒤에 숨겨진 구조적 문제와 잘못된 선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2008년 11월 3명의 CEO가 워싱턴 DC 의회 총문회장에 나타났습니다. GM의 릭 와그너, 포드의 앨런 멀러리, 크라이슬러의 로버트 나델리였죠. 이들은 미국 자동차 산업을 구제해달라며 304억 달러의 긴급 지원금을 요청했어요. 하지만 이들이 의회에 도착한 방식은 사람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3명 모두 각자의 전용 제트기를 타고 온 거예요. 디트로이트에서 워싱턴까지는 차로 8시간이면 충분한 거리였는데 말이죠. 언론은 이들을 제트기 CEO라고 조롱했고 의원들은 돈을 구걸하러 왔으면서 어떻게 2천만 달러짜리 비행기를 타고 올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 장면은 상징적이었어요.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미국 자동차 산업이 얼마나 현실 감각을 잃었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죠. 불과 30년 전만 해도 이들은 미국 경제의 엔진이었습니다. 1970년대까지 GM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었고 포드와 크라이슬러를 합치면 미국 자동차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었어요. 스3의 전성기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시작됐습니다. 전쟁 동안 탱크와 항공기를 생산하며 막강한 생산 능력을 갖춘 이들은 전후 호황을 타고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1950년대 미국 가정마다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서 빅3는 연간 800만 대 이상을 생산했어요. 특히 GM은 압도적이었습니다. 1960년대 GM의 시장 점유율은 50%를 넘었고 직원만 60만 명이 넘었죠. 캐딜락, 뷰익, 쉐보레, 폰티악 등 다양한 브랜드로 모든 계층을 공략했어요. GM의 좋은 것은 미국의 좋은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들은 미국 경제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 균열이 시작됐어요. 1973년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오일 쇼크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갤런당 30센트였던 휘발유 가격이 하루아침에 2배로 뛰었고 주유소마다 긴 줄이 늘어섰어요. 사람들은 연료를 아끼려고 운전을 줄였고 큰 차를 살 이유가 사라졌죠. 문제는 삼가 만들던 차들이 전부 연료를 펑펑 쓰는 대형 세단과 V8 엔진 차량이었다는 거예요. 캐딜락 엘도라도는 갤런당 8마일밖에 못 갔고 포드 LTD도 비슷했습니다. 이런 차들은 석유가 싸고 도로가 넓던 시대의 산물이었죠. 바로 그 틈을 노린 게 일본 자동차였습니다. 토요타 코롤라와 혼다 시빅 같은 소형차들은 갤런당 30마일 이상을 달렸어요. 작고 가볍고 효율적이었죠. 처음에는 일본 차는 장난감 같다는 조롱도 있었지만 오일 쇼크를 겪으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품질이었어요. 1980년대 들어 일본 차는 단순히 연비만 좋은 게 아니라 고장도 적고 내구성도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GM과 포드에서 나온 차들은 출고 직후부터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잦았죠. 소비자들은 서서히 일본 브랜드로 눈을 돌렸어요.
빅3는 뒤늦게 대응하려 했지만 구조적 문제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은 노조였어요. UAW라는 전미 자동차 노조는 막강한 협상력을 갖고 있었고 임금과 복지 수준은 계속 올라갔습니다. 2000년대 중반 GM 생산직 노동자의 시간당 인건비는 $73였어요. 여기엔 임금뿐 아니라 의료보험, 연금, 퇴직수당이 모두 포함됐죠. 반면 일본 자동차 회사들이 미국 남부에 세운 공장의 인건비는 시간당 $44 수준이었습니다. 약 40% 저렴했어요. 게다가 일본 공장들은 도요타 생산 방식이라 불리는 효율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죠. 같은 차를 만드는 데 드는 시간과 비용이 디트로이트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럼에도 빅3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들이 선택한 건 트럭과 SUV로의 도피였어요. 1990년대 들어 포드 익스플로러, 쉐보레 서버번 같은 대형 SUV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죠. 이 차들은 만들기 쉽고 마진이 높았어요. 빅3는 승용차 경쟁에서 밀렸지만 SUV와 트럭 시장에서는 여전히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었어요. 2000년대 중반 유가가 다시 오르기 시작하면서 SUV 판매량이 급락했습니다. 2008년 GM의 판매량은 전년 대비 23% 줄었고 크라이슬러는 30%나 감소했죠. 포드도 20% 가까이 떨어졌어요. 설상가상으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졌습니다.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자동차 대출도 얼어붙었고 사람들은 차를 살 여유를 잃었어요. 2008년 9월 GM의 현금 보유액은 160억 달이었는데 한 달에 10억 달러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연말 전에 파산할 상황이었죠. 결국 빅3는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회 총문회에서 릭 와그너는 GM이 무너지면 미국 경제 전체가 흔들린다고 경고했어요. 실제로 빅3와 관련된 일자리는 직간접적으로 300만 개가 넘었습니다. 부품업체, 딜러, 정비소까지 포함하면 영향력은 엄청났죠. 정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결국 GM과 크라이슬러는 각각 500억 달러, 12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고 파산 보호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포드는 구제금융을 받지 않았지만 정부 보증대출로 버텼죠. 미국 자동차 산업은 이렇게 국가의 손에 의해 간신히 살아남았어요. 구제금융을 받은 뒤 삼는 변화를 약속했어요. GM의 새 CEO 에드 휘에이커는 이제 소비자가 원하는 차를 만들겠다고 선언했고 크라이슬러는 피아트와 합병하며 유럽 기술로 작고 효율적인 차를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포드도 원포드라는 전략을 내세우며 전 세계에서 통하는 소형차 개발에 나섰죠. 실제로 변화의 신호가 보이는 듯했어요. GM은 허머, 폰티악, 세턴, 사브 같은 적자 브랜드를 정리했습니다. 한때 GM은 8개의 브랜드를 운영하며 비슷한 차들을 각기 다른 이름으로 팔고 있었는데 이게 비효율의 상징이었거든요. 구조조정을 통해 쉐보레, 뷰익, 캐딜락, GMC 4개만 남겼어요. 크라이슬러는 2011년 다지다트라는 소형 세단을 출시했습니다. 이건 피아트의 플랫폼을 기반으로 만든 차였는데 연비도 괜찮고 디자인도 젊었어요. 크라이슬러 200이라는 중형 세단도 나왔죠. 회사 측은 이제 트럭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포드는 더 적극적이었어요. 퓨전이라는 중형 세단을 전면 개편했고 포커스와 피에스타 같은 소형차 라인업을 미국 시장에 본격 투입했습니다. 특히 2013년 출시된 신형 퓨전은 도요타 캠리, 혼다 어코드 같은 일본 경쟁 모델과 정면 승부를 벌이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었어요. 시장도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010년대 초반 유가는 여전히 불안정했고 사람들은 연비 좋은 차를 찾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포드 퓨전과 쉐보레 크루즈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 순위 안에 들었어요. 하지만 불과 몇 년 뒤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2018년 4월 포드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어요. 북미 시장에서 머스탱을 제외한 모든 승용차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한 거죠. 퓨전, 토러스, 피에스타, 포커스 모두 단종이었습니다. 앞으로는 SUV, 트럭, 크로스오버만 만들겠다는 선언이었어요. GM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18년 12월 GM은 북미 5개 공장을 폐쇄하고 임팔라, 크루즈, 볼트, 말리부 같은 세단 라인업을 정리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한때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렸던 임팔라도 구제금융 이후 회생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크루즈도 사라지는 거였죠.
크라이슬러는 더 빨랐어요. 2016년 다지 다트와 크라이슬러 200을 단종시켰습니다. 출시한 지 겨우 5년 만이었어요. 이후 크라이슬러 브랜드에서 승용차는 완전히 사라졌고 남은 건 퍼시피카라는 미니밴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결국 빅3는 다시 트럭과 SUV로 회귀한 거예요. 포드 F-150, 쉐보레 실버라도, 램 픽업 같은 풀사이즈 트럭과 익스플로러, 타호, 그랜드 체로키 같은 대형 SUV만 남았죠. 구제금융 당시 했던 약속은 10년도 안 돼서 폐기된 겁니다. 스넬은 이를 시장 수요 변화 때문이라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2010년대 중반 이후 미국에서 SUV와 트럭 판매량은 급증했고 세단 판매량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2010년 세단이 전체 판매의 50%를 차지했지만 2020년에는 22%로 줄었어요. 소비자들이 세단을 사지 않으니 만들지 않겠다는 논리였죠. 하지만 이 수요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아니었어요. 사실 빅3가 수십 년간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법적 허점과 마케팅, 그리고 단기 이익 추구가 뒤섞이며 시장 자체를 왜곡시킨 거예요. 결국 이들은 변화하지 않았고 다시 익숙한 길로 돌아간 겁니다. 미국에서 SUV와 트럭이 이렇게까지 시장을 장악한 건 단순히 소비자 취향 때문이 아니에요. 그 뒤에는 SUV 허점이라 불리는 교묘한 법적 빈틈이 있었습니다. 이 허점은 1970년대부터 시작됐고 쓰나는 이를 최대한 활용하며 시장 구조 자체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버렸어요. 1975년 미국 의회는 기업 평균 연비 CAFE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오일 쇼크 이후 에너지 절약이 시급했기 때문이죠. 이 규제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판매하는 차량의 평균 연비가 일정 기준을 넘어야 한다고 정했어요. 처음엔 갤런당 18마일에서 시작해 점점 강화됐습니다. 문제는 이 규제가 차량을 두 가지로 나눴다는 거예요. 승용차와 경트럭이었습니다. 승용차는 엄격한 연비 기준을 적용받았지만 경트럭은 훨씬 느슨한 기준이 적용됐어요. 농부나 건설 노동자처럼 실제로 화물을 실어 나르는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명분이었죠. 여기서 핵심은 경트럭의 정의가 매우 애매했다는 겁니다. 법은 경트럭을 차량 총중량 6,000파운드, 약 2,700킬로 이하이며 화물 운송이나 견인 용도로 설계된 차량으로 정의했어요. 하지만 설계됐다는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았죠. 실제로 화물을 싣는지는 중요하지 않았고 그럴 가능성만 있으면 됐습니다. 3는 이 허점을 정확히 파악했어요. SUV를 트럭 플랫폼에 기반에 만들면 경트럭으로 분류될 수 있다는 걸 알아낸 거죠. 포드 익스플로러는 레인저 픽업 트럭의 셰시를 썼고 쉐보레 서버번은 실버라도 트럭과 같은 구조였습니다. 뒷좌석을 적으면 화물을 실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들은 모두 경트럭으로 등록됐어요. 그 결과 SUV는 승용차보다 훨씬 낮은 연비 기준만 맞추면 됐습니다. 2000년대 초반 승용차의 연비 기준은 갤런당 27.5마일이었지만 경트럭은 20.7마일이었어요. 약 25% 차이였죠. 3 입장에서는 큰 차를 만들면서도 규제를 피할 수 있는 완벽한 구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6,000파운드가 넘는 대형 SUV는 아예 CAFE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거예요. 쉐보레 서버번,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포드 익스커션 같은 초대형 차량들은 연비를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갤런당 12마일밖에 안 나와도 상관없었죠. 오히려 무겁게 만들수록 규제를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여기에 1964년부터 시행된 치킨 세금, 치킨 탁스이라는 제도까지 더해졌습니다. 이건 본래 유럽이 미국 닭고기에 관세를 매기자 보복으로 만든 법이었어요. 경트럭을 수입할 때 25%의 관세를 부과한 거죠. 이 법은 6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치킨 세금 덕분에 외국 자동차 회사들은 미국에서 트럭과 SUV를 팔기 어려워졌어요. 관세가 너무 높아서 수입하면 가격 경쟁력이 없었거든요. 도요타나 혼다가 미국에 공장을 세우긴 했지만 트럭 생산 노하우는 빅3에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결국 빅3는 트럭과 SUV 시장에서 독점에 가까운 지위를 누렸어요. 그리고 이 차들은 수익성이 엄청났습니다. 포드 F-151대를 팔면 평균 1만 달 이상의 순이익이 남았어요. 반면 포드 포커스 같은 소형 세단은 한 대당 이익이 $500도 안 됐죠. 같은 공장에서 비슷한 시간을 들여 만들어도 수익은 2,000배 차이였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SUV와 트럭은 프레임 구조라 설계가 단순했고 부품도 공용화하기 쉬웠습니다.
게다가 소비자들은 크고 강한 차에 기꺼이 돈을 더 냈어요. 같은 크기의 승용차보다 가격을 30%더 받아도 팔렸죠. 빅3 입장에서는 안 만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빅3는 마케팅에도 집중했어요. 1990년대부터 이들은 SUV는 더 안전한다는 메시지를 집중적으로 퍼뜨렸습니다. 차체가 크고 높아서 사고나도 안전하다는 거였죠. 실제로는 무게중심이 높아 전복 사고 위험이 컸고 보행자 사고 시 치명률도 높았지만 이런 건 강조되지 않았어요. SUV는 가족을 위한 차라는 이미지도 만들어졌습니다. 세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당연히 7인승 SUV가 필요하다는 식이었죠. 실제로는 미니밴이 더 효율적이었지만 미니밴은 엄마 차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있었어요. 반면 SUV는 남성적이고 모험적인 느낌을 줬습니다. 광고에는 험한 산길을 달리고 강을 건너는 장면이 자주 나왔어요. 하지만 실제 SUV 소유자 중 오프로드를 경험한 비율은 5%도 안 됐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출퇴근과 장보기에만 썼죠. 그럼에도 사람들은 혹시 모르니까라는 이유로 SUV를 샀어요. 결국 수요는 저절로 생긴 게 아니라 만들어진 겁니다. 법적 허점이 구조를 만들고 기업이 그 안에서 이익을 극대화했으며 마케팅이 소비자 인식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 과정에서 삼는 승용차 기술에 투자할 이유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는 결국 빅3의 신뢰를 갉아먹었어요. 2024년 미국에서 리콜 건수 1위, 2위, 4위를 차지한 브랜드가 모두 빅3 소속이었습니다. GM이 1위, 스텔란티스 9, 크라이슬러가 2위, 포드가 4위였죠. 합치면 연간 1,000만 대가 넘는 차량이 리콜됐어요. 컨슈머 리포트가 발표하는 브랜드 신뢰도 순위에서도 스넬은 참담했습니다. 상위 10위 안에 들어간 브랜드가 하나도 없었어요. 뷰익이 그나마 14위로 가장 높았고 쉐보레는 19위, 포드는 22위였습니다. 크라이슬러와 지프는 30위권 밖이었죠. 반면 토요타, 렉서스, 마스다, 혼다는 모두 10위 안에 들었어요. 품질 문제는 구조적이었습니다. 2014년 GM은 이그니션 스위치 결함으로 13명이 사망하는 사고를 냈어요. 더 충격적인 건 GM이 이 결함을 2004년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방치한 거죠. 부품 하나를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이 57센트였지만 GM은 그조차 아까워했어요. 결국 GM은 270만 대를 리콜했고 5억 달러의 합의금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미 신뢰는 무너진 뒤였죠. 같은 시기 포드는 파워시프트 듀얼 클러치 변속기 문제로 수십만 건의 민원을 받았어요. 변속이 제대로 안 되고 갑자기 출력이 끊기는 증상이었는데 포드는 6년 동안 이를 정상이라고 우겼습니다. 2019년에야 포드는 문제를 인정하고 4,700만 달러를 배상했어요. 하지만 변속기를 교체해주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제공했죠. 결국 이 변속기가 달린 포커스와 피에스타는 중고시장에서도 외면받았고 포드는 두 모델 모두 단종시켰어요. 스텔란티스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2024년 이 회사는 200억 달러가 넘는 순이익을 냈어요. CEO인 카를로스 타바레스는 그해 연봉으로 4천만 달러를 받았습니다. 미국 자동차 업계 역사상 최고액이었죠. 하지만 같은 해 스텔란티스는 미시간과 일리노이의 공장을 폐쇄했고 2,400명을 해고했어요. 회사는 주주들에게는 막대한 배당금을 돌려줬지만 품질 개선에는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지프 글래디에이터는 출고 후 12개월 이내 고장률이 45%를 넘었어요. 새 차를 사서 1년도 안 돼 절반 가까이가 정비소를 찾은 겁니다. 그럼에도 회사는 수익성 개선만 강조했죠. 이런 구조는 단기 주주 이익만 챙기는 경영 방식에서 비롯됐어요. 빅3의 경영진은 대부분 주식 옵션으로 보상받았습니다. 당장 분기 실적을 올리면 주가가 오르고 본인들 배가 불렀죠. 10년 뒤 품질 문제가 터져도 그땐 이미 회사를 떠나 있을 거니까 상관없었어요. 반면 테슬라나 리비안 같은 신생 전기차 회사들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2023년 미국에서 65만 대를 팔며 럭셔리 브랜드 1위에 올랐어요. 리비안도 픽업 트럭 R1T로 포드 F-150 라이트닝보다 더 많이 팔렸죠. 전기차 시장에서 빅3는 이미 뒤처진 상태였어요. GM은 2021년, 2035년까지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실제로는 전기차 개발이 지지부했습니다. 쉐보레 볼트 EV는
배터리 화재 문제로 14만 대가 리콜됐고 결국 단종됐어요. 허머 EV는 출시가 2년이나 지연됐고 가격은 11만 달러로 책정돼 대중성이 없었죠. 포드의 F-50 라이트닝도 기대만큼 팔리지 않았어요. 2023년 판매 목표는 15만 대였지만 실제로는 2만 4천 대만 팔렸습니다. 배터리 주행거리가 짧고 충전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이유였죠. 포드는 결국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현대와 기아 같은 외국 브랜드는 오히려 미국 시장을 잠식하고 있었습니다. 2024년 현대차 그룹의 미국 판매량은 170만 대를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어요. 아이오닉 5와 이브니 같은 전기차는 테슬라 다음으로 많이 팔렸죠. 제네시스는 럭셔리 시장에서 캐딜락을 제치고 5위에 올랐습니다. 토요타는 여전히 압도적이었어요. 2024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는 포드 F-150이 아니라 토요타 RAV4였습니다. 캠리, 코롤라, 하이랜더까지 합치면 토요타 한 브랜드가 빅2 전체 승용차 판매량보다 많았어요. 신뢰성과 연비, 그리고 재판매 가치에서 일본 브랜드를 따라잡을 수 없었죠. 트럭 시장에서도 3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토요타 툰드라와 타코마는 꾸준히 점유율을 높이고 있었고 혼다 리지라인은 도심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었어요. 심지어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미국 진출을 노리고 있었죠. BYD는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있었고 몇 년 내 미국 시장에 들어올 계획이었어요. 빅3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기차로 전환하려면 막대한 투자가 필요한데 당장 이익이 나는 트럭과 SUV를 포기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시장마저 외국 브랜드와 신생 기업들에게 잠식당하고 있죠. 구조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스스로를 가둬버린 겁니다. 2008년 구제금융 당시 스넬가 약속했던 변화는 결국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들은 여전히 단기 이익에 매달리고 품질은 뒷전이며 혁신은 남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미국 자동차 산업은 이제 스스로 만든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분간 이들이 다시 일어설 가능성은 보이지 않습니다. 2008년 의회 총문회장에서 구제금융을 요청하던 그날 3의 CEO들은 변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작고 효율적인 차를 만들고 품질에 투자하고 소비자 신뢰를 되찾겠다고 했죠. 하지만 불과 10년 만에 그들은 다시 트럭과 SUV로 돌아갔어요. 이건 단순히 시장 수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970년대부터 이어져 온 규제 허점이 만들어낸 구조였고 빅3는 그 안에서 단기 이익만 쫓았어요. 연비 규제를 피하고 수입 관세로 보호받으며 높은 마진을 챙기는 구조를 스스로 만들어냈죠. 그 결과 승용차 기술 경쟁력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일본과 한국 브랜드가 품질과 효율성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동안 3는 대형 차량에만 올인했어요. 전기차 전환이 필수가 된 지금도 이들은 테슬라와 리비안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가 무너진 이유는 기술 부족이 아니었어요.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장기 투자 대신 단기 배당을 택했고 혁신 대신 로비를 선택했죠. 품질보다 주주 이익을 우선시했고 변화보다 익숙한 길을 고집했어요. 그 대가는 명확했습니다. 2024년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차는 포드 F-150이 아니라 토요타 RAV4였어요. 리콜 건수 상위권은 모두 3가 차지했고 소비자 신뢰도는 바닥을 쳤습니다. 한때 미국 경제의 상징이었던 이들은 이제 과거의 명성에만 기대고 있어요. 흥미로운 건 한국도 비슷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는 겁니다. 재벌 대기업들은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단기 실적 압박 속에서 장기 투자를 미루고 있어요. 혁신보다는 기존 사업 모델 방어에 집중하고 구조 개혁보다는 정부 지원을 요구하죠. 한국 자동차 산업은 지금 전기차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시장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중국 업체들의 추격은 빠르고 테슬라의 기술 격차는 여전해요. 지금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10년 뒤 위치가 결정될 겁니다. 디트로이트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규제 허점에 기대고 단기 이익만 쫓으며 변화를 미루면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한때 세계를 지배했던 산업도 구조적 안주 속에서 몰락할 수 있다는 걸 빅3는 증명했습니다.
한국은 과거 고도 성장 시대에 빠른 추격으로 성공했지만 이제는 선도자의 위치에서 싸워야 해요. 그러려면 단기 실적보다 장기 투자가, 로비보다 혁신이, 보호보다 경쟁력이 우선돼야 합니다. 빚낼처럼 익숙한 길에 안주하면 결국 같은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한국 기업들도 이를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실행하는 건 다른 문제죠. 주주 압박, 노조 갈등,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상황에서 과감한 변화는 쉽지 않아요. 빅3도 2008년에 변화를 약속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전기차 전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중심 산업으로의 이동은 이미 시작됐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투자하지 않으면 10년 뒤엔 따라잡을 수조차 없어요. 빅3의 몰락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도 조선, 철강, 반도체 같은 주력 산업에서 비슷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요. 단기 실적에 매달리고 혁신 투자를 미루며 정부 보호에 의존하는 순간 디트로이트의 전철을 밟게 될 겁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해요. 우리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장기적 경쟁력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가? 아니면 당장의 이익만 챙기고 있는가?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뒤처지면서도 현실을 부정하고 있는가? 디트로이트는 한때 세계 최강이었지만 스스로 만든 함정에 갇혔습니다. 규제 허점에 안주하고 단기 이익에 집착하며 변화를 거부한 결과였어요. 그리고 그 선택의 결과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한국은 아직 선택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잘못된 선택의 대가는 한 세대 전체가 치른다는 것을 빅3의 역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내리는 결정이 10년 뒤, 20년 뒤 우리 산업의 운명을 결정할 겁니다.